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도식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워서요, 개인적으로 소주잔도 기울이고 또 성격이 둘 다 좀 세서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적 행보가 이렇게 달라서 반대하고 탈당을 하고 그 뒤로 제가 오랜 시간 고생도 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옛날의 감정도 잊었습니다. 자, 이 추도식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살았을 때 사회적으로 참 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유명하거나 훌륭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분을 잊지 말자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추도식도 못하죠. 그냥 제삿날에 그것도 자식들한테 좀 남겨준 게 있거나 이 가족 관계가 끈끈해야 요즘 제사밥도 얻어먹지. 요즘 죽고 난 뒤에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돈 없고 자식한테 잘해주지 못했고 하면 자식이 제사 챙겨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이 이제 삭막해지고 있어요. 저는 세상이 정말 동물의 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삿날의 상주는 권양숙 여사, 노건우 씨, 또 이 친노 핵심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 등이 상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상주는 제삿날에 오신 손님들을 무조건 잘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삿날은 그냥 본인의 업적을 추모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의 추도식에 그런 정서가 지배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공은 공대로 확산시키고 과는 과대로 그분을 이렇게 따르는 정치 세력이 또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했고 그분은 이 극선이었다. 모든 것이 다 잘했다. 정의였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그분을 제대로 추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새천년 민주당에 있을 때 당무위원이었습니다. 당무위원 중에서 가장 어린 당무위원이었습니다. 그때 DJ 대통령에 대해서 당무위원회만 열리면 모든 사람이 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DJ 대통령이 올마이티 전지전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분의 아들들을 둘러싼 각종 소문들, 그때만 하더라도 아들 3사람을 둘러싼 일이 터지기 전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규명해서 바로잡고 측근들의 비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잘 나갔는데 그런 말들을 한 몇 번 특보단 회의에서나 당무회의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점점 비주류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구태여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직후에 아들들은 차례대로 법적인 문제가 얽혀서 대통령에 누를 끼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살아생전에 동생, 형님부터 시작해서 측근들이 여러 명 감방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도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것도 이제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옛날 일이니까, 또 그리고 이미 끝나버린 일이니까 관은 추함은 감추고 성과 공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추도식에서 굳이 그분의 잘못이나 약점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고 덕담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노무현 시대를 재조명을 했을 때 지금은 그분을 다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친노 세력이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패배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그렇게 큰 표차가요, 여권 분열이 되었음에도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총선에서도 서울에서도 싹쓸이했습니다.
그때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들을 패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패족이 불과 7, 8년 만에 다시 또 성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요. 그 시대는 이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가, 가지지 못한 자가 사람답게 취급을 받던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기득권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탄압하는 시대다.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 시절이 진짜 그랬습니까? 심사를 한국 최대 재벌 연구소에서 써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관료 추천을 한국 최고 재벌이 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권의 중요한 정책 흐름에 정경련이나 또 경제단체들, 또 최고 재벌들, 이런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되면서 각종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청, 골프장 2배 확충,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한 6개인가 7개인가 이상한 이름을 단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시대에 과연 노동자나 농민이 그 이전 시대보다 살만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서민들이 기초적인 생존이 보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는 자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국정 운영 행태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분노와 한마디로 편가르기, 적대에 의한 이 정책이나 한마디로 정치적 행동이 난무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여당이 2년 지나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진해서요. 열린우리당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검사들과 다 싸우는 모습,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실상은 거대한 슈퍼 자본주의, 즉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 노무현 정권의 머리 위에 서서 뒤에서 주무르는 그림자를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그 아니라고 하실랍니까? 아니라고 하신 분들 중에요, 친노의 이론가가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제 방송에서 토론을 공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시절은 모두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지난 시절에 우리가 잘하려고 했지만은 권력을 잡으면서 변질되어 갔고, 그러기 때문에 잘한 점도 있지만은 잘못한 점도 많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서 다시 잡으면 정말로 잘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친노가 말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어제 이 노건우 씨는 한번 상주로서 점잖게 처신을 해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욕을 먹었습니다. 안철수 물러가라. 전라도나 가라 XX야. 뭐 새끼겠죠. 철수는 XX야. 여기 오면 안 된다. 빨갱이보다 더 나쁜 XX다. 여기 무슨 낯으로 왔냐. 왜 내려왔어 XX. 그냥 XX가 난무했고요. 일부 언론에는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도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고 뭐 환영을 했다 이랬는데, 또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도 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만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깽판 치느냐. 진정한 친노가 되라. 아니, 김종인 대표가 친노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진정한 친노가 되라고 하면 대선에 이기고 싶은 겁니까? 지고 싶은 겁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시면서 그 옆에 계신 분들의 열정과 헌신, 또 그렇게 이 정치적인 어떤 현안에서 몰두하는 실천력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요, 그분들의 그러한 행태가, 홍위병식 행태가 한마디로 정말로 친노의 뜻이 이 노무현 시대를 넘어서 극복이 되어서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방해가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반성이 없으면 절대로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반기문 친박 후보가 될 듯 하다. 손학규 독자 세력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요, 이 반기문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했습니다. 대선 후보는 권력욕이 있어야 되는데 반 총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그런 출세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사람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의전수석을 했던 사람이 DJ로 정권 교체가 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외교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다, 이랬습니다. 한승수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따라 나섰다가 결국 유엔 사무총장까지 갔다. 그러니까 유엔에 어떤 곳이가 그걸 자체해서 사실 좀 격을 낮춰서 이 비서실장으로까지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엔을 보고는 갔다 와서는 내 저거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해서 해먹었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에서 외교안보 의전수석을 했고 DJ 정권에서 차관을 하다가 좀 좋지 않게 문제가 좀 있어서 물러났죠. 그리고 한성수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따라갔다가 노무현 정권에 다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권력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주변 사람들이 반기문 대통령을 내걸고 꾸준히 여야를 녹화해왔다는 점도 지나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결국 반 총장이 여권 주류의 친박의 대선 후보로 나설 거다. 그런데 친박의 꽃가마를 타는 방식으로 추대돼서 여권의 유일 대선 후보는 될 수 없으며 국민이 그런 모양새도 바라진 않을 거다. 스스로 무엇인가 개척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자, 야권이 사실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분 빠꼼이 아닙니까? 야권의 후보는 틀렸고 친박의 후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꽃가마를 태워줘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과반수가 넘는 친박이 반기문을 후보로 그냥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권의 상황으로 친박 비박이 서로 저렇게 싸우고 불신하는데 과연 비박은 그냥 있겠는가? 그래서 친박만의 후보가 될지언정 전체를 아우르는 후보가 되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요, 야권의 입장에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것도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 이야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임기가 끝나는 8월 말 9월 초에 의미를 뒀는데요. 문재인 대표와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김종인 대표가 사실상 정계 복귀 의사를 드러낸 손학규를 더민주로 끌어들여서 2012년 같은 리턴 매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2012년에 손 전 대표는 이 당 내부의 직접 투표에서는 조금 더 받았는데 또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이런 부분에서 져서 2등을 했죠. 그래서 진노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송 고문의 접근을 비롯한 비노계 의원들이 똘똘 뭉친 데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 전 고문은 국민의당에 와서 안철수하고 붙어라. 안철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붙어줄 거다. 저 당에 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손학규가 김종인과 손을 잡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전 고문은 본인이 지금 이 담아낼 그릇들이, 국민의 의사를 담아낼 그릇들이 다 깨져 있어서 한마디로 이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새 판짜기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갈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든 더민주든 이 개헌을 미끼로 앞에 내어 걸어서 각 당에서 오래할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개헌을 전제로 한 이 정치판에 정계 개편을 해보자. 그 속에서 내가 대선에 갈 수 있는 어떤 수가 나온다. 이런 걸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지금 후보군이 반기문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이 추락했을 경우에 손 대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송고문의 창당 등 독자 세력화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여물지 못해서 자기 계파를 이렇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 만든다고 나갈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대선에 나갈 그런 능력은 안 된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언론들은 되는 대로 써서 한 20명 이상의 손학규 계보가 국민의당이나 더민주에 있기 때문에 손이 이걸 모아서 뭐 교섭단체 운운하는데 난 그런 걸 쓰는 기자들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판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위주로 움직이지 과거에 손학규 계보였다고 손을 따라서 험한 판에 따라 나설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이 비박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막상 당을 떠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거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 비박계가 뭉친다 하더라도 탈당을 해서 큰 보따리를 만들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선수답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 손학규가 자체적으로 과거의 손학규계라고 불리우는 야권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계보원들을 모아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또 반기문은 친박의 후보가 될 것인데 근데 이 친박의 꽃가마를 태우는 방식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후보가 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박이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히려고 공격을 준비할 겁니다. 비박뿐 아니라 이 친노 측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버틸 내공이 있겠는가 의문이고요. 설사 상처만 남아서 친박의 후보가 되고 비박은 탈당을 했을 때 대선에 성공할 수는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손학규가 김종인과 손을 잡는다. 이것은 좀 가설인 것 같습니다. 손학규는 절대 더민주당에 안 들어가고요. 국민의당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국민의당에 들어가 본들 안철수 세력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손학규는 어디에 들어가서는 자기 미래가 없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요. 38석의 소수당의 원내대표로 있지만은 거대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다음 정권에서 집권 세력이 되고자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요. 74쯤 되죠. 이런 분이 국회의원 4년 더 하면 77, 이제 더 이상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꿈꾸는 세상은 뭐겠습니까? 한 번 더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 속에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 이런 것이 지금 정치를 더하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 나름대로 거대한 정계 개편 구도를 내밀면서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런 걸 갖다가 하고자 한다 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교통 정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운을 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또 컨트롤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